저는 단지 딱 하나, 우리 아기의 어떤 사망의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잡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제까지 오게 된 거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을 떠보니 아들이 죽어 있었고, 눈을 떠보니 내 아내가 살인마가 되어 있었다. 2019년 5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참혹성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범행의 대담성 때문에 수사기관조차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 수면 위에 등장하게 됩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었던 2019년 3월 2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청주의 아파트에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던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 고유정이 저지른 범죄다, 그리고 고유정이 분명히 연관돼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감추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야기를 자세하게 자료 중심으로 그리고 직접 따온 인터뷰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2019년 7월 29일 밤 8시경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이 전화를 주신 분은 바로 고유정의 현남편 홍 씨였습니다. 과연 세상은 현남편 홍 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고유정이 분명히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간 결혼 생활을 지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어느 한켠에 치우치지 말고 색안경도 끼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로 함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만약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그리고 현 남편이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충분히 납득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글에 한 번씩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국가기관을 저격하는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 남편 홍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유족이기도 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그 권리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유정과 현 남편 홍 씨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이들의 만남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서조차도 무언가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확인됩니다. 저는 고유정이 처음에 만날 때 이혼한 줄 알았었어요. 그것도 고유정이 거짓말한 거였거든요. 그럼 애초에 만났을 때는 전 남편 이혼이 끝난 상태인 줄 알아요. 그랬으니까 제가 만났죠. 어떻게 이혼도 안 한 사람을 제가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카페에서 만나는데 그 카페 자체가 이제 사별, 이별, 이혼, 혼자 되신 분들만 이제 그걸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카페란 말이에요. 근데 고유정은 이미 다 그걸 거짓말하고 카페에 가입했는데 그 고유정이가 그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미 또 저한테 또 걸린 게 불륜남이 또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만나고 있을 때 이미, 그러니까 저랑 처음에 만나기 전부터 불륜남은 또 따로 또 있었어요. 약간 느끼시기에 고유정이 그러면 약간 남성들과의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많이 만나고 다닌다라는 걸. 저는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지 그 전까지는 걔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사실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유정의 저를 만나면서 불륜남이 있었다는 것도 지금 방송국 관계자는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나갔던 뭐 실화탐사 때 아니 Y, 그알 그리고 또 뭐 스포트라이트 다 알아요. 이름까지 그 불륜남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거를 방송에 안 보내는 것 뿐이에요. 지금 걸렸으면 자기가 사과를 해야 정상이죠. 되레 화를 내요. 걔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하게 되면 고유정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침묵, 무조건 배째라로 침묵, 아니면 되레 화를 내서 배째라로 그냥. 이 화라는 게 뭐 언행적인 거 아니면 뭐 언행적인 행동적인 둘 다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거. 나 죽어버리겠다. 근데 걔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어떤 일이건 제가 말릴 거라는 걸 알아요, 걔는요. 저로서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고유정한테도, 이거 남자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걔한테 무릎까지 꿇으면서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제발 죽겠다는 말 하지 마라. 왜냐면 저는 이미 직업적인 것부터 죽는 사람을 많이 봐요. 더군다나 전처 같은 경우도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미 트라우마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형성된 거를 걔는 이용을 해요. 그때 되면 제가 정말 이 얘기는 나한테 너무 힘든 얘기니까 하지마 그러면, 그때는 걔가 잘못해서 죽겠다는 말 해도 제가 그 말에 제가 겁이 나서 오히려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알았어 안 할게. 근데 계속 반복인 거죠. 그러니까 겉에서는 항상 착하고 예의 바르고 조신한 척, 근데 내면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이중적인, 그리고 고유정은 제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는 그런 의중을 다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 심리를 굉장히 활용을 잘해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고유정의 성격과 성향에 대한 게 나온 것 같은데, 낯선 사람 혹은 처음 본 사람들을 대할 때 고유정이 보여지는 모습은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리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친하거나 혹은 자신과 밀접한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습, 어떻게 보면 거의 180도 모습이 달라진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대화를 이끌어가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침묵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행동 패턴 자체도 폭력성, 언어적 폭력이든 어떤 추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오기 위함이 가장 강한 것으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이후에서도 계속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혼인신고 자체도 고유정이 좀 많이 재촉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저한테 화도 내는 문자도 있지만, 1월에 만났는데 11월에 혼인신고를 10개월 만에. 지금 돌이키면 무서운 게 혼인신고 자체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결정 아니죠. 근데 그만큼 고유정 입장에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 뭐 끝까지 가야 될 거고 막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왜 미루냐. 저로서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혼인신고 당시에는 저는 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고요. 고유정도 제주에서 한성렌트카 가족회사를 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도 혼자 조그마한 그냥 원룸 오피스텔에 살고 있을 때였었고요. 그 오피스텔에 애기들 넷이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17년 겨울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을 해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고요. 애기들은 엄마 아빠 밑에서 커야지. 애기를 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성인 아니냐고. 그때까지도 고유정은 입 바른 소리로 다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18년 4월에 그때 이사를 가게 된 거였어요. 그때도 이미 아기를 바로 올릴 거라는 동의를 해서. 근데 18년 4월에 아기를 이제 이사를 다 하고 준비는 다 끝났잖아요. 이제 올라오기만 하면 돼요. 저희가 이 내용에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건, 분명 고유정은 혼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재촉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혼인을 재촉할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런 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금방이라도 아이를 올릴 것처럼 얘기했던 게 고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막상 진행이 되고 난 이후부터 고유정은 태도를 돌변했던 것이죠. 아이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계속 회피하거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간만 끌었다라는 게 특징인 겁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그녀는 정말 아이를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이제는 우리 둘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애기들을 올리자. 근데 이때는 고유정이 계속 미루죠.
그렇게까지 해서 저는 이사까지 다 했는데. 그럼 일단 패턴만 보면 원래 고유정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혼인신고는 빨리 하고 싶어 했고, 또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같이 살아야 될 공간이 필요해서 일단 집을 빨리 얻었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알겠다고 하고 잘 오다가 막상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이제 행동이 바뀌고. 이사를 가기로 하고 애기를 오기로 하면 저는 준비를 다 해요. 그러면 준비가 다 됐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다 따라오는 척해요. 근데 막상 이제 애기를 올릴 때가 되잖아요. 저는 다 준비를 했는데, 그럼 그때 되면 딱 그거를 캔슬을 시켜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미룰 거 있으면 이사를 뭐하러 해요. 빚까지 내가면서. 이사할 필요가 없죠. 집 청소는 뭐니 다 하고 나서 6월달, 2018년 6월달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학기가 끝나면 2학기 가잖아요. 추석 전으로 이제. 그때도 다 추진해놓고 하고 나서 그때도 캔슬을 놔버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올리겠다고 한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11월 4일날 잠버릇 문자 보내고,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2018년 11월에 갑자기 아기를 올리자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아기는 안 올리고 우리 아기만 올리자 그래요. 사망한 아기만. 10월 초에 자연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유산을 하고 나서 이제 당연히 저도 많이 서로 위로를 해줬고 그러는데, 갑자기 10월 18일날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하고 뭐 부산이다 아니면 해운대 절이다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데 연락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저는 행방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때도 제가 뭐 그때 둘이 뭐 합의하에 헤어지자 뭐자 그런 말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월 23일날 처음으로 이제 카톡 그 프로필 사진에 우리 사망한 아기를 올려놔요. 올려놓으니까 바로 그때는 문자가 장문으로 오더라고요. 너는 네 새끼밖에 모르냐. 너는 나를 능멸한 거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 폭력적인 문자가 저에게 오거든요. 이런 일이 카톡 푸사 사건이 있은 다음에 11월 1일날 졸피뎀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알프람을 처방받은 내역이 있어요. 전 남편 사건 때는 졸피뎀을 처벌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월 4일 잠버릇 얘기를 처음 꺼냈을 이 시기에는 고유정이 가출한 시기예요. 아, 집에 없는 시기? 없는 시기예요. 그럼 가출을 해서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 잠버릇 때문에 가출했다는? 잠버릇 때문에 가출한 건 아니고요. 11월 1일날 처방을 받고 가출한 상태에서 11월 4일날 갑자기 맥락이랑 상관없이 잠버릇 얘기를 꺼내요. 그 잠버릇이라면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우리가 잠버릇 얘기를 꺼내게 되면 이제 보통 뭐 코를 많이 곤다 아니면 몸질을 많이 뒤척인다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요. 아마 좀 내용이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이야기가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표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타임라인을 좀 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18년 10월 초에 계류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 10월 18일 고유정이 갑자기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나고 연락을 두절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당시 고유정은 자신이 뭐 절에 있다, 아니면 뭐 부산에 있다라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지만 나중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모든 게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그 이후 2018년 10월 23일 고유정은 홍 씨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 보란 듯이 너 애새끼 사진을 걸어놓고 뿌듯하냐? 진짜 누구 보라는 거지? 그 이하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너 애새끼 하나인 걸 이런 상황에 그렇게도 강조하고 싶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분명 표현한 대로 법적으로 자신은 현재 부인이니까 말이죠. 물론 의붓 아들이지만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가 아닌 현 남편이 자신의 아이, 의붓 아들의 사진을 올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폭언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 표출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졸피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알프람이라는 뭐 비슷한 성분의 수면 유도제 성분, 수면제, 뭐 항우울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처방을 받은 것까지 확인이 됐지만 이 내용도 나중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지 이때 당시에는 몰랐던 상황입니다. 즉 가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왜 처방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약국 자체도 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었으며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공간에 가서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18년 11월 4일 뜬금없이 잠버릇 이야기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4일 새벽 12시 38분 갑자기 고유정은 그리고 당신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그때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새벽에 잠꼬대 하더라고. 잠꼬대라는 표현을 처음 썼던 거죠. 지난번에 내 기억으론 10월 초쯤이었는데 심하지 않아서 그냥 평소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어제는 새벽에 물 마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현 남편분은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난 지금 몸이건 마음이건 정말 안 좋고 내가 내 자신이 불안할 정도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즉 잠을 그렇게 푹 자는 상태가 아니란 그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 말에 대한 대답도 없이 고유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뭔가 내리치는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침대에서 떨어졌나 하고 와서 봤다. 들어와 봤다. 그래서 걱정했다. 근데 그 전에 10월 초에도 그땐 이번만큼은 아니고 내가 옆에서 잘 때 그랬다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즉 둘의 대화가 사실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 잠꼬대가 심하더라? 이 이야기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 뒤에도 이 대화는 이어집니다. 뒤에가 조금 소름 돋는 내용이었는데 몸으로 좀 누른다고 해야 하나? 나도 잠결이라 뭔가 막 힘에 눌리는 기분에 잠을 깼는데 당신이 잠꼬대 하면서 눌렀나 싶어서 살짝 흔들어도 반응 없이 잠을 자고 있더라고. 몸이 많이 안 좋긴 한가 보다. 지금도 계속 그러니. 이 대화 안을 보게 됐을 때 현 남편분이 얘기하는 건 나 힘들다 잠이 안 온다라는 말 몇 마디밖에 없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유정은 이 짧은 대화 불과 시간적으로 따져도 9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시간 동안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 이야기가 모두 우연이라고 보여지십니까? 물론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적으로 봤을 땐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문제죠. 하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의심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안에서 알 수 있는 현재 당시에 2018년 10월 11월 사실은 계류유산, 가출, 폭언 그리고 잠버릇이 전부 다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때는 별로 대답을 안 하는데 몇 가지 이러는 마당에 이게 가출한 상태니까 제가 막 이런 하소연을 하려고 하는데 다 자기는 나중에는 이렇게 잠버릇만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이 있잖아요. 다음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난 너무 힘들고 너의 가출만이 아니라 이젠 너의 방식에 못 따라간다. 근데도 얘는 끝까지 잠버릇 얘기만 꺼내요. 그러네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맥락을 이야기하면 지금 자기 얘기만 그냥 근데 이게 근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잠꼬대 얘기만 계속 네. 쿵했다 눌렀다. 근데 그런 잠버릇은 없어요. 그렇게 11월 4일날 처음으로 계획적으로 잠버릇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기만 올리자 그래요. 그게 이날이에요. 이게 아기를 올리자는 거는 이날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11월 4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확답을 안 하니까 뭐 5일, 11월 10일까지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기를 올리자고. 근데 이때는 아기를 키운 엄마 아빠들은 알겠지만 학기가 이제 얼마 안 남고 겨울이고 시작이 될 때고 그러니까 아기를 올리면 아기가 더 환경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잠버릇 얘기 꺼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기가 3월달부터 아기들이 둘 다 청주 어린이집 뭐 어린이집에 등록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제는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말 그대로 새로운 학기를 이제 청주에서 보내게 된 보내게 된 상황인 거죠. 이게 변경사항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때도 고유정은 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똑같이 자기 얘기는 안 올리고 우리 얘기만 올리게 되고 자꾸 밀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일단은 그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이 이야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또 이 이후에 한 번 더 비슷한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함께 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2018년 11월 4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대로 잠버릇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홍씨 아이를 먼저 올리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18년 11월 5일 이후부터 10일까지 지속적으로 올리자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과 상황이 달라진 건 뭐냐면 계속 회피했던 고유정이 왜 하필 이때 계속 올리자고 하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당시가 이미 어떻게 보면 유치원의 학기 중이었고 아이들이 행동에 대한 그리고 생활에 대한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적어도 학년은 마치고 학기는 마치고 이동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계속적으로 딱 잘라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보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간이 지나 2019년 2월 26일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드디어 아이들이 청주로 올라오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고유정의 아들도 그리고 현 남편 홍 씨의 아들도 뭔가 준비를 하고 이제 3월 때부터 다닐 수 있는 모든 채비가 끝난 상황이고 등록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홍 씨 아이가 올라오기 전 갑자기 또 이런 말을 던지게 됩니다. 약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척이고 영 개운하게 자는 것 같지가 않아서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홍 씨는 여보나 나나 깊은 잠을 못 자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일 중요한 건 남편 홍 씨는 계속 잠을 못 잔다는 걸 어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고유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깊이 자는 것 같긴 한데 여보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 패턴을 보면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은 잠을 못 잔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은 계속적으로 아니야, 잠 잘 자는 거야, 너무 깊게 자는 거야 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유정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하긴 수면 내내 깊이 자는 거랑 다르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저희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올라올 날짜가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문자 잠버릇에 대한 내용이 단 한 번도 없었죠. 딱 아기가 올라오기 사망이 전, 그리고 11월 달에 수면제 처방받고 가출했을 때. 그 알프람 처방받는 게 수면제잖아요. 네네. 고유정이 원래 잠을 못 자는 아니죠.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고유정은 불면증에 대해서 처방받은 일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걔는 반에만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키보드 워리어. 오죽하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요, 제가 휴직 상태였잖아요. 아기가 사망할 당시에, 우리 아기가 사망할 당시에. 근데 자기 시간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더 패턴이 유지가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수십 번 걔한테 강조를 했었죠. 너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내가 굳이 관여 안 하지만 그래도 밤새진 마라. 그러니까 걔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똑같이 대답은 해요. 아, 당신 말이 맞아. 대답은 항상 그렇게 할게. 말은 그렇게 하고 자잖아요. 자면 제가 잠드는 거 보고 몰래 일어나서 컴퓨터 하러 가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저는 그걸 느꼈다니까요. 한 번이 아니에요. 수차례가 돼요. 그 정도도 저는 느껴가지고 너 지금 뭐하니? 지금 새벽 4시인데 5시인데 자야지. 그렇게 하면 아, 미안해. 곧 잘게. 그러는 상황인데 얘가 불면증에 자기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약 먹을 애가 아니에요. 자려고 노력했던 친구가 아닌데.
이 영상을 보시면 현 남편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유정의 생활 패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절대로 수면 유도제와 관련된 걸 먹을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도 아니다. 물론 이거는 현 남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 100% 신뢰한다 뭐한다를 다 떠나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건데, 근데 그녀는 도대체 그걸 처방을 받아서 어디에 썼던 걸까요? 본인이 먹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걸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함이었었던 걸까요? 2019년 3월 1일입니다. 이날은 아이가 청주에 올라오는 날이었고, 여러분이 참고자료를 보시게 될 카카오톡을 보게 되면 아이의 이쁜 사진과 함께 거기에 고유정은 이모티콘으로 어서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3월 1일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함께 살 수 있는 그 공간, 새로운 보금자리로 도착을 했던 것이죠. 아이는 알았을까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이죠. 거의 셋이 같이 있었고요. 제가 3월 1일 날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번 정도? 워낙 조용해요, 애가 그날따라. 따로 자겠다고 미리 저한테 예고를 하잖아요. 이제 뭐 감기 기운이 있다. 자기가 따로 잘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그날 저녁을 카레. 네. 근데 그걸 만든 건가요, 직접? 그렇죠. 고유정이 만들었죠. 그럼 자기가 직접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뭐 장도 보고. 그럼요. 우리 애기는 카레를 반도 안 먹었어요. 집에 있는 그냥 김이랑 밥이랑 해서 나머지를 더 제가 먹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카레를 다 드신 거죠, 그러면? 다 드셨고. 저는 먹었을 거예요. 네. 자, 3월 1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대한 사진은 뭐 언론에 공개된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사진을 받아 여러분에게 함께 보여드린 건데, 카레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그리고 공룡을 뭔가 스케치를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 상황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홍 씨가 언급을 한 대로 고유정이 자신의 아이는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뭔가 기분이 좀 울적한 상황, 그런 상황 때문에 따로 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가 와서 카레를 해줬다라는 게 잘못된 부분도 아닌 것처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그리고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합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날이 지옥으로 바뀐 건 불과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10시쯤이었어요. 아침 10시쯤. 예. 그냥 하얀 이불인데 애기 얼굴만한 피가 있는데 어느 부모가 안 놀라겠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자마자 제가 나가는데 고유정은 그때 주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유정한테 소리치면서 119에 신고해. 그렇게 하고 제가 아기를 거실에 눕혀서 제가 CPR을 하고요. 근데 당시 고유정 반응은 뭐. 굉장히 슬퍼하는 척했죠. 그게 되게 소름이지만 이제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소방관이잖아, 살려봐, 이런 말도 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저희가 깊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모습을 먼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남편 홍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가 사망한 걸 눈으로 보게 됐고, 당시에 고유정은 주방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를 의심할 수도 없고 누구의 문제다라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가족을 의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부검 결과가 빨리 나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부검 결과가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나옵니다. 한 달이 넘은 2019년 4월 24일에서야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조차도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사인만 나왔습니다. 압착에 의한 질식사, 누군가가 눌러서 사망을 한 정황성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되며, 이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는 청주에 있는 아파트에 실제 다녀왔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침 시간 정도쯤에 자신이 거실로 나가면서 방의 문에 불빛이 들어갈까봐 아이와 현 남편이 자고 있는 방 문을 닫아주었는데 약 10에서 15cm 정도 남게 닫아주었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봤던 건 아이를 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현 남편 홍 씨만 자는 걸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8월 8일 새벽 4시 저는 고유정이 살았던 청주 아파트에 직접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시야 정면에는 당시 고유정이 잤다라고 얘기하는 방이 정면에 보이게 됐고, 거실로 가는 길 오른쪽 하나에 당시 피해를 입었던 아이가 자고 있던 방이 보였고요. 왼쪽에는 화장실, 그렇게 거실과 주방이 보였고, 그 다음엔 안방까지 그 집의 모든 동선이 보였습니다. 당시 현 남편 홍 씨와 그리고 아이가 자고 있던 방에는 문 앞에 서게 되면 바로 시야에 보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문 앞에 서서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고개를 돌려야지만 거기에 홍 씨가 자는 걸 볼 수 있는 환경이었고, 도리어 피해 아동이 자는 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구조였죠. 그리고 그 시야에서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 당연히 피해 아동이 있던 장소와 가까웠고, 현 남편 홍 씨를 보려면 조금 더 몸을 꺾어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겠지만, 여러분의 시각에서 보셨을 땐 여러분은 보셨을지, 아니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실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건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부검 결과에 나왔던 이야기에 따라도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면 누군가 뒤에서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물체가 격하게 누른 상황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혈액이 나오고 그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시신의 사진을 보게 됐을 땐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의 얼굴에 있는 상처 상흔인데요. 라인이 가 있습니다. 아마 엎어진 상태로 사망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엎어진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코가 눌려 있는 부분이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코가 완전히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살짝만 눌려 있다라고 보여지면 호흡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는 점, 숨을 쉴 수 있는데 사망을 했다는 걸 보면 엄청난 무게로 눌렀다, 짓눌렀다라고 보여지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또 하나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현장 사진에 있는 침대인데요, 혈흔이 있는 그 밑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무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오른쪽, 남편이 자고 있던 부분에 침대가 꺼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이의 무게와 현 남편의 무게 중 누가 무겁다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아실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근데 어떻게 아이의 몸 형태 혹은 누군가의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국이 침대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도 의문점으로 남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봤던 내용 중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현 남편분께서도 잘 모르셨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아이의 등에 있는 이상한 선입니다. 사진을 여러분이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보시게 되면 아이의 등 쪽에 무언가 라인, 곡선처럼 나와 있는 자국 같은 게 또 보이실 겁니다. 침대에서 있었던 담요, 요에 있었던 그 라인과는 각도 자체가 다른 걸 봤을 땐 그 이불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홍 씨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혹시 집에 있었느냐?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곡선 라인이 나오면서 불규칙적인 선이 등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판단해보면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아이의 옷이 위로 말려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이가 잔 위치, 사망한 위치가 분명 다른 점도 이상한 겁니다. 맨 꼭대기 위에서 아버지와 같이 자고 있던 아이가 중간쯤에 와서 사망을 했다는 건 그만큼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옷이 위로 말렸을 것이고, 그 말린 옷을 누군가 누르면서 생겼던 혹은 눌렸던 상흔이라고 보여지는 게 정상적이지요. 근데 이걸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합쳐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힘으로 다리 쪽까지 그리고 상반신까지 모두 눌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외부에 알려져 있는 과실치사 혐의, 홍 씨에게 부여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눌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다리로 눌렀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남는 의문점 두 번째는 6세 남자아이였습니다. 만으로는 4세였죠. 아버지의 발 하나를 발버둥치고 못 나왔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까라는 이야기죠. 많은 법의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또 하나 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대화 중에 알아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남편이 휴직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휴직의 원인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2011년 당시 소방직을 근무하던 현 남편은 허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이 과다하게 오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와서 정기적으로 휴직계를 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018년 12월 휴직계를 낸 이유도 당시에 그 문제였습니다. 해서 불면증도 있고 그리고 일을 쉬면서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리가 아팠던 사람, 그리고 허리가 한번 부서졌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리를 들어서 눌렀을 때 압력이 일반적인 사람의 압력과 같을까라는 의문점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조사가 더 붙게 됩니다. 바로 수면 조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수면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여러 번 깨서 깊게 잘 잠들지 못한다는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또 하나는 도는 횟수에 대한 문제, 정자세로 자는 것, 그리고 왼쪽으로 자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단 시간적으로 봤을 때 0으로 나오지요. 그게 오른쪽으로 돌 때의 확률입니다. 수면 조사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오른쪽으로 돈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과연이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거죠. 남편의 입장에서 만약 이 사건을 살인으로 이끌 만한 이유는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거의 없다고 보여주는 게 모두 사실일 겁니다. 고유정 쪽은 과실치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로 잡기 때문이지요. 그럼 고유정이 만약에 결합을 했다면 살인이라는 것밖에 키워드가 붙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던지고 싶었던 이야기는 고유정이 살인을 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었는지와 남편이 과실치사로서 잠버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지에 대한 확률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유정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3월 2일 날 저 혼자만 조사 받았고요. 근데 조사도 되게 간단하게 받으셨던 거였죠? 뭐 3월 2일 날도 거의 1시간을 받았어요. 우리 아기가 3월 5일 날 아침에 낙골당에 안치가 돼요. 3월 7일 날 제가 올라가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고유정이 뭐 청소를 뭐하러 해, 천천히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월 8일 날 그래도 올라가 봤더니 청주에는 없고 김포로 가버렸고, 집은 전날 분명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통화상인 건가요? 아니면 문자? 문자 나와있어요. 아빠로서는 애기가 피가 묵건 몰라고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료를 떠나서 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 그냥 아기가 의문사였다 그럴지언정 이건 우리 애기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어떤 품었던 흔적인데, 나는 여기서도 매일매일 자고 싶은 사람 마음인데, 아빠 마음인데 왜 넌 한마디도 동의도 없이 버릴 수가 있냐. 많이 싸웠죠 그때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좀 함께 살펴보게 되면 2019년 3월 2일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2019년 3월 5일 납골당에 아이를 안치하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도 고유정은 제주에 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3월 7일 이제 카카오톡에 대한 답장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얘기했잖아. 어머니도 당신도 걱정도 하고 계시고 나도 청주집 정리도 좀 하려고, 즉 본인이 하겠다라고 먼저 어필을 하게 됩니다. 고유정은 그러니까 당분간이라도 내 걱정 말고 어머님 곁에 있으라고, 집 정리 뭐 할 거 있는데 천천히 하면 되지, 즉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일단 나한테 그냥 맡겨. 고유정은 뭘 맡기냐? 당신이 여기 오면 못 챙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힘들게 그래하지 마, 일단 내가 곧 갈게 라고 홍씨가 얘기를 했더니 고유정은 난 어차피 청주에 없을 거야, 그 김포의 집에 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 성당 49제 끝날 때까지 있다 와. 즉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청소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하자, 뭘 굳이 하냐, 당신이 편하면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고유정은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청주에 갑자기 왜 가는 건데? 라는 멘트를 던졌던 거죠. 뭔가 기분이 묘했던 현 남편은 고유정이 김포에 가 있을 때 몰래 집에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모두 다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현 남편은 지속적으로 경찰에게 요구를 합니다. 부검감정서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이냐,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지요. 그 뒤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부검감정서가 나오며 당시 이제 타살에 대한 의문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제기가 됩니다. 집안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 모두가 어떻게 보면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게 됩니다. 2019년 5월 2일 홍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라는 문제입니다. 눌려 있었다라는 부분을 고의적이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혐의점이 등장하지 않자 이 부분이 서서히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2019년 6월 3일 모발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검출이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왜 했던 거냐면 당시에 고유정이 샀던 약물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뒤에 있었던 전남편 살인 사건과 이어지면서 전남편 살인 사건을 졸피뎀을 썼다. 그리고 수사를 해봤더니 11월 달에도 알프람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 이 이유 때문에 모발 검사를 시행을 해봤던 거죠. 하지만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출이 되는 건 당연히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 사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고유정이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유기한 바로 전남편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현재 홍 씨는 고유정의 남편입니다. 즉 그때 당시에도 남편이었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했던 상황, 그리고 외부에 알려져 있는 면접 교섭, 그 사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을 분이 홍 씨라는 겁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 당시에 고유정은 집을 비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과 흔적, 행동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현 남편 홍 씨일 수도 있습니다. 2019년 5월 13일 홍 씨가 먼저 제주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019년 5월 17일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졸피뎀도요, 청주 아파트의 집에서 고유정이 25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알프람을 처방받은 또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도 6개월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 사이에 잠이 안 와서 그럴까요? 2019년 5월 18일 고유정의 이상한 행동 동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고유정이 제주도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주에도 청주공항이 있고 청주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가는 비행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올 거라는 게 상식적입니다. 현 남편도 모레 아침 몇 시 비행기를 타고 오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배 타고 갈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바람도 쐬고 싶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이해를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직감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어떤 느낌이었겠지요. 바람 쐬는 게 뻥인 건 알겠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살인에 대한 의심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신뢰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완도든 목포든 배를 타고 가면 운전만 4시간 반이 넘는다. 그 이후에 또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 문제, 비용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드는 문제지요. 어느 항에서 탄다는 건데 몇 시 밴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조차 안 합니다. 비 안 올 것 같은데, 배도 큰데 3배인데, 올해 만든 것도 되게 크고 좋은 배고, 자신의 주장을 절대 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할 때도 배를 타고 들어가고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졸피뎀을 처방받고 나서 발생된 것까지 시간을 보면 누구나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도 먼저 한번 가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2019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자, 이날은 전 남편 살인 사건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현 남편 홍 씨에게는 면접 교섭을 시행해야 되는 날짜였습니다. 면접 교섭이 시작된다. 쿨하게 보내주고 잘 끝나고 오후 6시면 끝나야 되는 건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그 이후에 어떠한 답장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연락이 됐던 시점은 그 다음이 됩니다. 2019년 5월 27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여러분에게 아마 처음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제주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실종 신고를 접수를 받았던 게 전 남편, 고유정의 전 남편이 실종됐다라고 얘기하며 동생이 연락을 했다는 게 처음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 이 내막을 살펴보면 면접 교섭 당시에 둘이 만났습니다. 전 남편과 고유정.
근데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던 거죠. 현실적으로는요. 해서 이 부분에 먼저 실종 신고를 했던 건 남편 홍 씨였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난 뒤 5분 뒤 고유정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고유정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기다려라. 자신의 입장, 나 너무 힘들다. 아무에게도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더 이상 나와 관련된 일로 당신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지도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쁜 상황들이 너무 힘드네. 이 말에 중요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네. 정말 힘들다. 당신도 도와주지 못해. 내 스스로 감당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계속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5월 30일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오후 11시 17분에 고유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놀라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한 번만 들어줘. 25일 날 면접 교섭일 때 미친놈한테 성폭행 당할 뻔했어. 그 이후에 현 남편은 정말 걱정도 되고 분노에 대한 모든 말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한 카톡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 남편이 현 이제 고유정에게 보냈다라고 보여지는 카톡입니다. 계속적으로 회피를 했고 결국 5월 31일이 되어서 현 남편은 빨리 청주로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아침 7시쯤 집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고 현 남편은 그렇게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눈을 떴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1일 고유정이 긴급 체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눈을 떴을 때 앞에 고유정은 형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며 어쩔 수 없었다.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게 이 안에 있던 사건의 모든 전말이었습니다. 현 남편 홍 씨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질책, 의심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정과 같이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거짓으로 나왔느냐 의심이 간다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씨가 직접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질신문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고유정은 뭐라고 고유정은 그러니까 딱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 대질 자체에 대해서. 근데 이미 고유정은 경찰이 언론에 볼 때 고유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대신에 칸막이 요청을 했다 이런 말은 쏙 빼먹어요. 일부러 공개 안 하잖아요. 근데 갔더니 칸막이가 더 있는 상태인 거예요. 대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로 진술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게 거짓인 거를 도출해내고 그렇죠. 옆에 프로파일러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가지고 심리를 분석하고 어떤 그런 거를 도출시키는 작업인 거잖아요. 질문 하나를 던져요. 너는 어때? 너는 어때? 그러면은 둘이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죠. 상반된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질이에요. 상황 자체 그렇죠. 그런데 발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둘 다 상반된 진술 이렇게만 나오죠. 자기가 불리한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파편화됐대요. 자기 기억이 안 난대요. 가장 최근의 일인데. 근데 우리 애기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5개월 전의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아기 사망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리고 어떤 직접적인 어떤 정황들을 얘기할 때는 변호사랑 상의를 하고 그것도 제지를 시켜줘야죠. 이때 고유정 웃는 걸 제가 처음 본 거였어요. 아 웃고 있었어요. 네. 고유정 마스크 끼고 있었거든요. 마스크를 내리고 있었고 변호사랑 얘기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돌아가지고 대질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얘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고유정에게 진술을 정리하고 생각할 시간을 지적해주면서 시간을 줘버려요. 제가 그걸 지적을 하니까 기억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만큼 과실치사로만 답을 정해놓고 가는 대질이었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관련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거짓으로 나왔다. 네. 그래서 좀 뭔가 다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이제 주장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많거든요. 제가 정확히 충북경찰 지방청에서 5월 28일 날 14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짓 나온 거 맞습니다. 맞고 그건 당연히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은 못했지만 저는 그 결과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 거짓이다 이 말만 들었지 홍보를 원래 해주지 않나요? 이미 2번이나 신청을 했어요. 내가 뭐가 거짓인지 알고 싶다. 제가 거짓말 탐지기 하기 전까지도 고유정이랑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행방을 알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니까 고유정은 저에게 계속 혼자 있고 싶다. 너까지 이러지 말아라. 계속 저에게 화를 내요. 오히려 굉장히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하러 갔었고 시작 전에 11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답은 오로지 아니요를 11개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질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방에 불이 켜졌냐. 근데 그걸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는. 그렇죠. 무조건 대답은 아니요. 제가 이제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이제 의문점을 가졌던 건 고의로 우리 애기를 뭐 죽인 적이 있냐 그런 말이 또 3-4가지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적이 있냐. 전 당연히 있다 그랬어요. 연습할 때도. 다만 그거를 실행에 못 옮길 뿐이지 어느 사람이건 어떤 사람에서 미워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 근데 그 몇 명을 제외하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래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바로 나온다 그랬고 5월 28일을 하고 나서 5월 30일까지 통보를 해준다 그랬어요. 3일 내로. 근데 결과는 6월 1일 고유정이 살인사건을 잡히고 나서 6월 3일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딱 일주일이 걸려요. 이후 저희는 또 한 가지 굉장히 불편한 질문을 사실 드렸습니다. 바로 전 부인의 자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고유정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되게 기구한 인생을 살았지만 제 전부인, 자살한 전부인 그 속사정은 모르고 결과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냥 남들보다 결혼을 많이 했다는 거. 결과로 따지면 부끄러운 거지만 그 내막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부인이 되신 그분인데 굉장히 그분한테 아니면 그분들 가족들한테 죄송했던 거죠, 저로서. 근데 확실한 건 그분이 돌아가신 건 15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고유정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분들 가족들이 상처를 엄청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엔 더 그런 얘기를 못했었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고유정과 그 전처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이 영상,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너무 홍 씨의 이야기로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홍 씨의 이야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객관적인 자료로 최대한 입증하려고 저희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질문까지도 서스름 없이 던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남편 살인사건은 고유정이 피의자가 맞다. 그런데 아이에 대한 부분, 홍 씨의 아이에 대한 사건은 살인이다, 과실치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홍 씨는 억울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청원을 현재 올린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한치의 거짓 없이, 한치의 의심 없이 뭔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그 청원 한 번씩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스피커 시리즈를 기획하고 제작한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상황을 겪는 거는 참 정말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해요. 자다 일어나 보니까 우리 아기가 죽어 있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살인마가 돼 있었어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인데 심지어 우리 아기가 사망한 원인도 그 살인마라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전문가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 아기 사망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고유정과 고유정 변호인 그리고 상당 경찰서 딱 거기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견딜 수 없는 건 자칫하다가는 우리 아기 사망에 대한 진실도 규명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서 우리 아기 죽음에 제가 연관을 강제적으로 개입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제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어떤 엄마 아빠가 자기도 안 한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 죽음과 연관이 있다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요? 피해자인데, 유족인데 경찰로부터는 그런 유족에 대한 대우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슬퍼할 시간도 안 줬고 슬퍼할 권리도 안 줬고, 오히려 경찰에게 제가 마치 공격하는 것 마냥 그렇게 비춰주는 게 무서웠고요. 근데 진실을 안다면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단지 딱 하나, 우리 아기의 어떤 사망의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잡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제까지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이런 청원이란 것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제 편이 되달라는 말 안 드릴게요. 근데 한번 이 프로를 보시고 나서, 선생님께서 하는 프로를 보시고 나서 정말 아빠로서의 마음을, 아니면 국민으로서의 마음을, 국민이 바라봤을 때 그런 시각을 조금만 느끼신다면 청원에 대해서 많이 동의도 해주시고 많이 전파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진실을 밝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